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최연선 작가의 작품 숨은 빛 준비했습니다. 오늘 작품 속엔 자신의 아픔을 타인을 향한 배품으로 승화시키면서 소외된 이웃과 마음을 나누는 소피 할머니가 등장합니다. 스페인에서 나고 자랐지만 가슴에 사무치는 사랑을 찾아 한국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그녀가 만들어낸 손녀 푸엘라. 수채화처럼 투명하면서도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서사가 여기 있습니다. 최연선 작가의 독특한 시선과 함께 지금부터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숨은 빛, 최연선. 우리 소피하우스에 머무는 사람은 배고픔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아요. 할머니가 방문을 열어 보이며 말했다. 머리가 불붙은 사자갈기처럼 북슬북슬한 흑인 남자는 복도에 선 채로 목을 길게 빼고 방 안을 훑어보았다. 남자의 엉덩이가 이스트를 넣은 빵반죽처럼 둥글둥글했다. 걱정 말아요. 할머니가 한껏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남자는 흰자위가 정말 새하해서 잔뜩 겁을 집어먹은 것처럼 보였다. 붉은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던 남자는 한참 동안 복도에 서 있기만 했고 등에 맨 가방을 추어 올릴 때마다 큰 소리로 재채기를 해댔다. 푸른 복도를 가르던 한 쪽이 먼지 섞인 햇살이 잠시 일렁였다. 그게 누구든 할머니가 말했다. 여기 어디든? 흑인 남자가 물었다. 할머니 뒤에 서 있던 나는 풋 웃었다. 할머니가 나를 흘겨보더니 남자의 어깨를 다독였다. 이어 혹시 배가 고프면 언제라도 냉장고나 주방에 있는 음식들을 꺼내 먹으라는 말을 덧붙이며 조그맣게 웃었다. 대부분의 여행객, 그러니까 우리 집을 거쳐가는 수많은 이방인은 소피 할머니의 이런 매뉴얼 멘트에 대번 마음을 빼앗기고 만다. 따뜻한 그녀의 말과 포근한 몸매와 웃음에 자신도 모르게 출렁했다는 고백을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엄마의 물렁물렁하고 늙은 가슴이 눈앞을 스쳐갔다거나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게 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눈물이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다. 사랑하는 감동 소피야. 이렇게 소름 돋는 첫 문장으로 시작하는 엽서가 날아온 적도 있었다. 내 생의 마지막 키스를 소피아에게 라는 목소리가 담긴 카세트 테이프를 바꿔서 괴상한 목소리로 커다랗게 웃던 할머니를 떠올리면 지금도 손가락이 오그라들곤 한다. 미안, 이만큼 나 돈 많이 없어요. 흑인 남자가 순하게 눈을 끔벅거리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 당신과 내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만났다는 사실만 있을 뿐이지. 할머니와 흑인 남자는 반짝거리는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대로 두었다간 둘 사이에 별무더기가 쏟아져 내릴 것 같았다. 어머, 여기까지. 나는 두 사람 사이로 파고들며 말했다. 할머니가 어깨를 으스게 보였다. 그림 딱 좋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할 텐데 뭔 말을 그렇게 길게 하오. 어차피 또 방을 내줄 거면서. 내 말에 소피아 할머니는 습관대로 어깨를 으스게 보였다. 할머니의 긴 속눈썹 끝에 창문으로 스며든 햇살이 뿌옇게 내려앉았다. 이로써 소피하우스의 식구가 한 사람 늘었다. 나는 이대로 가다간 모두 망하거나 비참하게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냉장고는 이미 텅 비어 있었다. 문이 열리자 늙은 냉장고가 기침을 하듯
쿨럭 냉기를 쏟아냈다. 감기 걸린 소피 할멈 같은 이런 냉장고 따위. 나는 냉장고 문을 발로 걷어차며 중얼거렸다. 내 발길질에 커다란 냉장고가 다시 쿨럭이는 기침 소리를 내더니 윙 돌아가기 시작했다. 또 한번 내 앞을 지나가 봐라. 쇠꼬챙이로 똥구멍에서 머리통까지 단박에 끼워줄 테다. 주르륵 걸린 네 등뼈를 흔들며 나는 노래를 부르겠지. 오, 미약한 바람에도 흔들리는 심장을, 자꾸 볼품없는 너의 심장을 단단히 움켜쥐고 한 입 한 입 베어 먹어줄 테다. 내 이름은 푸엘라. 키와 몸무게는 노코멘트. 성숙한 존재라면 누구나 비밀쯤은 있기 마련이니까. 불행하게도 이미 내겐 비밀이 수만 개나 된다. 그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는 개인적이고도 불명확한 좌절 같은 것들. 그건 내가 고뇌하는 존재이기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씨, 하라고 조용히. 이 된장 먹을 새끼야. 말라서. 서툰 한국말로 저렇게 악을 쓰는 건 토마스 아저씨. 테라스에 나가 똥구멍에 쇠고챙이를 꿰겠다고 시답잖은 연극대사를 큰 소리로 읊어대는 건 세르주 아저씨. 우리 집의 아침은 조금 소란스럽게 시작된다. 정말 지겨운 일상이다. 그렇다고 내가 이곳을 진심으로 지겨워하는 건 아니다. 살다 보면 별일이 콩튀듯 한다는 소피아 할머니 말을 따라한 것뿐이니까. 그녀는 누구를 대하든 무슨 일이 생기든 이렇게 말하곤 한다. 정말 지겨워. 하지만 그 순간의 할머니를 본다면 아무도 그게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이다. 눈이 반달처럼 휘어지고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한 표정이었으니까. 그럴 때의 할머니는 정글에서 마법의 묘약 한 방울을 찾은 커다란 곰처럼 보였다. 나는 할머니의 지겹다는 말을 정말 행복해 라고 듣고 난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건 얼마나 낭만적인 일인지. 몸 전체가 따뜻한 수증기로 가득 차오르는 것 같은 느낌. 나는 그 느낌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다고 생각한다. 아이고 정말 지겨워. 자자 다들 나오라니까. 할머니가 마당에 서서 소리를 질렀다. 소피아하우스의 진짜 아침이 시작된 것이다. 나는 창문을 열고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늑장을 부리는 놈들은 엉덩이를 팡팡 두들겨 줄 테다. 할머니가 단단한 쇠파이프 같은 손을 허리에 얹고 떡하니 서 있는 게 보였다. 그녀의 하얀 정수리 위로 옅은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이건 일종의 본능 같은 건데 소피아 여사에게 엉덩이를 맡기는 건 별로 낭만적인 일이 아닐 것이다. 백과사전처럼 두툼한 손을 보면 누구나 주춤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 테니까. 아침 운동이 시작되었다. 모두 미처 눈을 뜨지도 못한 채 할머니의 구령에 따라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마치 무덤에서 방금 깨어난 좀비들 같았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손바닥으로 입을 가리고 쿡쿡 웃음을 터뜨렸다. 부엘라, 어디 있는 게냐? 할머니가 집 쪽을 향해 소리쳤다. 나는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들었다. 정말 이럴 때는 더욱 작아져서 외투 주머니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다. 색색이 단풍잎 같은 이방인들 사이에 섞여 좀비처럼 몸을 흐느적거리는 건 정말 낭만적이지 않은 장면이다. 차라리 울면서 빗속을 달리는 게 더 낫다. 차라리 깜깜한 밤, 별처럼 소리 없이 빛나는 쓸쓸한 도시를 내려다보는 게 더 낫다. 차라리 벼룩시장에 내가 두 번째로 아끼는 분홍 스웨터를 헐값에 넘겨버리는 게 더 낫다. 차라리 내가 세 번째로 아끼는 20번도 넘겨본 소설책들을 무식한 강아지 타미에게 넘겨주는 게 더 낫다.
차라리 온몸이 터질 것 같은 진동이 느껴질 때까지 큰 소리로 아무렇게나 노래를 부르는 게 더 낫다. 차라리 소피 할머니가 차린 저녁 식탁을 포기하는 게 더 낫다. 차라리 나침반이 망가져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표류하는 게 더 낫다. 차라리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흘러서 내 몸 위로 뽀얗게 먼지가 쌓이는 게 더 낫다. 차라리 커튼을 걷으면 커다란 어른으로 변한 무시무시한 내가 서 있는 게 더 낫다. 정말 세계의 어떤 일도 이방인들과 함께 좀비처럼 춤추는 모습보다 우스꽝스럽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소피 할머니를 절대 이길 수는 없다. 나는 아주 천천히 할머니가 손뜨개로 만들어준 보풀 일어난 분홍 스웨터를 입었다. 분명 그건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였다. 스페인에서 나고 자란 소피 할머니가 한국에 온 것은 오래전의 일이었다. 가슴에 사무치는 사랑 때문이었다나?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전을 찾아내 휘리릭 펼쳤다. 사무치다. 깊이 스며들거나 멀리까지 미치다. 한참을 들여다봤지만 사전에 적힌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감정이었다. 나는 펼쳐놓은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리다 결국 사전을 덮었다. 그저 짐작으로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세계에는 얼마나 많은 것일까? 그게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몰라도 왠지 서글프고 고독한 느낌의 말임은 분명했다. 할머니는 그 고독하게 사무치는 사랑 때문에 이방인을 선택했다. 할머니의 표현대로라면 1000만 번 벼락 맞을 인간인 할아버지는 스페인에 파견된 용접 근로자였고 그곳에서 20살 먹은 할머니와 불꽃 튀는 사랑에 빠졌다. 내 눈알 따구가 너처럼 꼭 그랬지.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사랑의 시간을 떠올릴 때마다 두 손을 꼭 쥐어 가슴에 모았다. 눈동자가 아닐까나? 너처럼 에메랄드 빛이었어. 치, 저주받을 에메랄드 빛. 내가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다. 언제가 너도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빛인지 알게 될 거야. 할머니가 말했다. 아무튼 할머니의 임신 소식과 함께 할아버지는 한국으로 귀한 통보를 받았다. 내가 먼저 가서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놓을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오. 한 달 후에 꼭 데리러 오겠소. 할아버지는 그 말을 남겨두고 한국으로 돌아갔다. 물론 친절하게 자신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주었고 약간의 돈을 남겼다. 전형적인 삼류소설처럼. 그 후로 5달이 지났지만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부엘라? 김부엘라? 어디 있는 게냐? 할머니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온 집안에 울렸다. 어느새 푸르스름한 어둠이 2층 내방안까지 스며들어 있었다. 나는 얼마 전부터 노트에 쓰기 시작한 할머니의 역사를 손으로 쓸어내렸다. 작고 투명한 글씨들이 손가락 끝에서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볼록하게 배가 솟아있던 20살 할머니는 스페인 가족과 눈물의 이별을 하고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뱃속에서 작은 아기가 힘차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고 비행기 창밖으로 스쳐가는 뭉실뭉실한 구름이 손에 닿을 듯 가까웠다. 나는 이 부분에서 푸른 구름이라고 표현할지 말지를 잠시 망설였다. 비행기 안에서 바라보는 구름은 노을이 스며들어 노란빛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아니, 붉은 태양을 삼킨 빨간빛일 수도 있다. 아직까지 비행기에서 구름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게 안타까웠다. 지금 나타나지 않으면 정말 엉덩이를 두들겨 줄 테다. 할머니가 또 소리를 질렀다. 제발 조용히 좀 말해요.
정말 지겨운 소피 할멈 같으니라고. 나는 펼쳐놓았던 노트를 덮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언제나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불쑥 끼어들어 방해 그 노릇을 했다. 소피 할머니는 또 가든 파티를 열었다. 가든 파티라고 해봐야 키 작은 나무와 꽃을 심어놓은 소박한 정원에서 샐러드나 통밀빵을 곁들여 삼겹살과 김치를 구워 먹는 게 전부였지만 정원으로 들어서자 불판에서 피어오른 하얀 연기가 코끝으로 달려들었다. 소피야, 빨리빨리! 토마스 아저씨가 젓가락을 휘두르며 말했다. 간이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왁자하게 떠들었다. 드문드문 서툰 영어나 한국말이 끼어들었다. 나는 세르주 아저씨의 빵빵한 볼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세르주 아저씨가 움찔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상추 조각이 달라붙은 녹색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나는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다. 불붙은 사자 갈기머리를 한 흑인 남자의 이름은 얀이라고 했다. 얀? 나는 조그맣게 그 이름을 중얼거려 보았다. 어쩐지 바람이 느껴지는 푸른빛의 이름 같았다. 얀은 몇 년 전 우리 소피아 하우스에 머물다 고국으로 돌아간 모리 아저씨의 소개로 이곳에 찾아왔다고 소피 할머니가 말했다. 이상하게 모리 아저씨의 얼굴이 가물가물했다. 얀처럼 머리카락이 북슬북슬했다는 것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얀은 1년 전부터 한 테마파크에서 민속공연팀 일원으로 아코디언을 연주했는데 얼마 전에 그만두었다고 했다. 왜? 세르주 아저씨의 물음에 우적우적 상추쌈을 씹던 사람들 시선이 일제히 얀에게로 쏠렸다. 일순 주위가 조용해졌다. 얀 말 안 한다. 곤루하다. 얀이 빨개진 얼굴로 대답했다. 곤란이겠지? 세르주 아저씨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이해한다는 뜻이었다. 누구나 비밀쯤은 있기 마련이니까. 말할 수 없는 것들로 넘쳐나는 게 성숙한 인간의 세계니까. 얀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손짓발짓을 섞어 겨우겨우 어떤 말을 했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자 얀은 몇 번이고 같은 말과 행동을 반복했지만 역시 마찬가지였다. 공연팀 단장이 화가 풀릴 때까지 대기한다잖니. 주방에서 음식이 담긴 접시를 가지고 나오며 소피 할머니가 말했다. 할머니는 그 어떤 나라의 말이라도 대충 알아들을 수 있었다.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없지만 할머니 말대로라면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어쨌든 통하면 되는 거였다. 할머니가 테이블에 접시를 내려놓았다. 이상한 것들이 섞인 볶음밥이었다. 세르주 아저씨가 울긋불긋한 볶음밥을 젓가락으로 뒤적거렸다. 땅콩과 치즈, 이름 모를 작은 열매들이 서로 뒤섞였다. 할머니는 매번 이렇게 어느 나라 음식인지 알 수 없는 음식들을 만들곤 했다. 문제는 무어라 이름 붙일 수 없는 정체 모를 음식의 맛을 절대 보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때는 환상적인 맛이었다가 어떤 때는 쳐다보기 싫을 정도로 이상한 맛이기도 했다. 대체 소피 할머니는 왜 마구잡이 잡탕 음식을 만들어내는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오늘 세르지 부모님이 직접 만든 치즈를 보내왔지 뭐야. 물론 토마스 구양에서 보내온 육두구 열매를 곁들였지. 아주 환상적인 맛이야. 할머니 말이 끝나자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포크와 수저를 들이댔다. 볶음밥에 코를 박고 킁킁거렸다. 뭐랄까? 이상야릇하게 알싸하고 맵고 고소한 맛이 날 것 같았다.
나는 할머니의 환상볶음밥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얀을 바라보니 생각보다 입에 맞는지 만족스러운 웃음을 띠고 있었다. 순간 빗방울이 소피 할머니 콧등으로 떨어졌다. 망할? 소피 할머니가 말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빗방울이 쏟아져 내렸다.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식탁에 모여 앉았던 사람들이 음식 접시를 들고 메뚜기처럼 뛰기 시작했다. 소피하우스의 모양을 설명하자면 이렇다. 서울변들이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떡하니 세워진 7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2층 건물. 한국의 숙소라면 반짝거리는 네온 사인 간반쯤은 있을 법하지만 그런 것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간판이라도 있으면 장사가 훨씬 잘 될 텐데요. 여행자 중 한 사람이 소피하우스를 떠나기 전날 말했더랬다. 간판 같은 건 개나 물어가라지. 할머니가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며 말했다. 말이 끝나자마자 무식한 강아지 타미가 할머니에게 다가와 꼬리를 흔들었다. 그 누구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고 덩치가 몹시 큰 사람이 온다 해도 할머니의 어마어마한 고집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슈퍼 울트라 캡장 파쇼 마피아 소피아니까. 온 세상에 깜깜한 어둠이 내려앉았다. 나는 할머니 방문 앞에 섰다. 방에서 새어나온 불빛이 푸른 복도를 가르고 있었다. 방문을 열자 할머니가 울퉁불퉁한 손가락으로 뜨개 바늘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게 보였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빨간색의 날실과 시실이 만나는 곳에 할머니의 눈은 여전히 붙박여 있었다. 어쩌면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길고 긴 머플러가 아닐까 생각했다. 바닥에 깔면 빈틈없이 메우고도 남을 부피였다. 나는 바닥에 펼쳐진 푸근하고 알록달록한 양털 머플러에 몸이 푹 파묻혀 버둥거리는 모습을 상상하며 잠시 어깨를 떨었다. 길게 심호흡을 했다. 할머니는 아침 운동을 해야 하는 건 모두 튼튼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니까 내게도 심호흡을 하는 버릇은 일종의 준비운동 같은 것이었다. 비행기에서 내린 소피 할머니에게 여름을 맞은 한국은 뜨겁고 매운 풍경으로 손을 흔들었다. 할아버지가 적어준 주소에 도착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나무 한 그루, 흔한 들꽃도 없었다. 뜨겁고 매운 바람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자꾸 불어왔다. 눈물이 쏟아졌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메마르고 뜨거웠다. 어쩐 일인지 작은 나무 한 그루, 흔한 풀 한 폭이 평범한 들꽃조차 없다는 사실이 더 야속했고 사무쳤다. 가방을 끌어안고 몇 시간 동안 울기만 했다. 그때였다. 통통 누군가 할머니 배를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마마, 제발 힘을 내요. 살다 보면 별일이 콩튀듯 하는 게 인생이란 과정이잖아요. 뱃속아기가 말했다. 들릴 듯 말 듯한 조그맣고 볼품없는 목소리였지만 소피 할머니는 바닥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었다. 이내 걷기 시작했다. 걷고 또 걸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어둠이 내려 공기는 서늘했지만 몹시 목이 탔다. 그때 눈앞에 커다란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다. 2층의 낡은 목조 건물이 달빛에 드리운 그림자였다. 할머니가 뜨개질을 멈추더니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뭐 하는 건데? 별과 달이 너무 좋아서. 할머니 눈동자에
반짝이는 달과 별빛이 가득했다. 그날은 달이 꼭 네 눈알따구처럼 예뻤지. 참나, 눈동자가 아닐까나? 아무튼 나는 얼마 전부터 할머니의 역사를 탐색 중이다. 미로 같은 역사를 가진 할머니는 잘 나가다가도 감상에 빠져 매번 길을 헤매곤 했다. 정말 엉덩이라도 팡팡 두들겨주고 싶었다. 내가 할머니의 역사를 글로 남기겠다는데 제대로 협조를 해주지 않는 건 대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다. 빠이야가 먹고 싶구나. 어찌나 환상적인 맛인지 꼭 천국에 있는 느낌이거든. 가꾼 서가파이도 만만치 않아. 할머니가 말했다. 나도 모르게 윤기 흐르는 빠이야를 상상하며 침을 삼켰다. 달콤하고 매콤한 냄새가 콧등을 스쳐가는 것 같았다. 방금 만들어낸 빠이야를 먹는다는 건 얼마나 낭만적인 일일까? 빠이야를 맛볼 수 없다는 건 내겐 분명 개인적이고도 불명확한 좌절이었다. 할머니는 아침부터 손빨래를 하기 시작했다. 10년 된 세탁기가 드디어 고장이 나버렸다. 할머니는 점심때까지 빨래를 해야 했다. 늦은 오후가 되자 마당에 가득 널린 색색의 옷가지들이 바람에 작게 흔들거렸다. 빨랫줄에 걸린 토마스 아저씨의 작업복 바지가 흔들거렸다. 거리에서 팬터마임을 공연하는 세르주 아저씨가 입었던 빨간 재킷이 흔들거렸다. 얀의 티셔츠와 반바지가 흔들거렸다. 꽃무늬가 작게 박힌 삼각 팬티가 사각 팬티와 러닝 셔츠와 기다랗게 목을 들인 양말들이 누군가가 덮었을 자잘한 꽃무늬 이불과 베개들이 흔들거렸다. 나는 손가락으로 빨래를 건드리며 줄 사이사이를 누볐다. 누구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삼각 팬티에 손이 닿자 얼굴이 뜨거워졌다. 손가락을 떼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리기 시작했다. 목조 건물 주위의 들판은 얼마든지 넓었다. 할머니는 늘 우리 집에 묵는 사람들의 빨래를 도맡아 했다. 아무리 손살에 쳐도 등을 두들겨가며 빨래거리를 빼앗아 왔다. 셔츠의 달랑거리는 단추를 다시 달고 빳빳하게 다림질을 했다. 월급을 떼인 외국인들의 공장으로 쳐들어가 바닥에 누워있던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날마다 파이나 빵을 구웠고 정체 모를 재료들을 섞어 음식을 만들었으며 예의 미소 가득한 얼굴로 손님들 앞에 내놓았다. 할머니는 복도와 방을 청소하느라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였다. 흙바람이 이는 건물 주변에 둥그렇게 꽃밭을 만들고 나무를 심었다. 밤마다 방으로 찾아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강아지처럼 낑낑거리며 웃거나 목신 코끼리처럼 울기도 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들에게 차비를 쥐어주느라 주머니가 텅텅 비는 건 말할 것도 없었다. 페트병 찍어내는 공장에서 일했던 필리핀 부부의 아기를 돌봐주느라 허리가 성할 날이 없었다. 방값이 밀려도 재촉하는 일이 없었고 돈도 아주 조금만 받았다. 할머니는 늘 가난했다. 할머니는 내게 책에서도 백과사전에서도 알아내지 못한 미스터리한 세계였다. 그 많은 빨래를 다 하더니 할머니는 기어이 병이 났다. 하루가 지나면 거뜬히 일어나는 슈퍼울트라 마마였는데 이번에는 상태가 꽤 심각했다. 일주일이나 꼼짝도 못하다니. 가엾은 할머니는 강아지 타미가 배고플 때 내는 소리로 낑낑거렸다. 세르주와 토마스 아저씨도 얀도 울적한 표정으로 복도를 오갔다. 천만 번 벼락 맞을 인간 김복수 아디오스. 할머니가 눈을 감은 채 할아버지를 부르며 부르르 떨었다. 스페인어와 한국어가 섞인 헛소리를 한참 동안 해대더니
또 낑낑거렸다.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됐다. 건물 안이 할머니의 신음소리로 가득했다.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주방에 들어간 토마스 아저씨가 요리를 완성할 때마다 적어놓은 할머니의 레시피북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나는 토마스 아저씨 옆으로 다가가 레시피북을 보았다. 작은 글씨들과 완성된 음식을 그려놓은 어설픈 그림들이 가득했다. 나는 한참 후에야 할머니가 만든 레시피북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 요리 방법과 필요한 재료들이 세밀하게 적혀 있었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음식 이름이 없었다. 만들기 전에는 그것이 어떤 음식인지 알 수 없었다. 얀이 주방으로 들어오더니 팔을 걷어붙였다. 뭐야? 멍충이 우리. 토마스 아저씨가 말했다. 나는 두 손을 겨드랑이에 밀어넣으며 쿡쿡 웃었다. 그들은 다시 레시피북의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분명 겉절이 같은데 레시피 마지막에는 치즈를 얹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도대체 샐러드 위에 인도식 커리가루를 끼얹는 건 또 뭐람? 으악, 버터를 바른 애플파이에 깻잎이라니. 느닷없이 이것도 섞고 저것도 섞지만 결국 하나의 또 다른 요리가 완성된다는 식의 레시피였다. 양과 토마스 아저씨는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모두 꺼내놓고 요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스며든 햇살과 간간히 섞이는 웃음소리가 주방 안을 둥둥 떠다녔다. 레시피를 따라가다 보면 엉뚱하게도 향신료를 넣은 된장찌개나 특이한 모양의 작은 열매를 곁들인 소시지 볶음 같은 게 나왔고 파스타를 잔뜩 넣은 중국식 만두가 완성되기도 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무슨 요리가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특이한 방식이었다. 할머니의 레시피는 결국 하나로 완성되는 독특한 세계였다. 그것은 맞대어 부디는 마찰이라기보다는 부드럽게 빚어진 우유빛 섞임처럼 느껴졌다. 할머니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재료들을 한데 섞거나 무언가를 덧대어 예상할 수 없는 맛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또 다른 세계의 요리를 생산하는 일종의 조립자 같았다. 할머니. 나는 할머니를 불렀다. 몸속의 기운이 약해져 나는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해야 했다. 내 목소리에 간신히 눈을 뜬 할머니가 조그맣게 웃었다. 너희 할아버지 금을 또 구웠구나. 소피 할머니가 침대에서 몸을 반쯤 일으켰다. 숨을 내쉴 때마다 휘파람 소리가 섞여 나왔다. 침대 맡에는 조금 전에 토마스 아저씨가 가져다 놓은 음식 접시가 놓여 있었다. 레시피를 따라 만든 향신료 열매 샐러드와 파스타가 가득 들어간 중국식 만두였다. 할아버지에게 또 벼락을 때렸어요? 그랬지. 슬펐겠다. 왠지 할아버지보다는 오히려 사랑의 벼락을 때리는 소피아 할머니가 매번 더 아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위안이라 희망, 그리고 미움이라는 모든 보물들은 순결하지만 또한 빈번히 상처받는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을 것이다. 사랑이 많은 마음엔 그만큼 슬픈 마음도 많지 않을까? 10,000번째 벼락이었어. 이제야 끝났지 뭐니. 뭐가? 벼락 말이야. 할머니가 음식 접시를 끌어당기며 말했다. 흰머리가 섞인 긴 머리카락들이 아무렇게나 헝클어져 있었다. 냉장고가 또 비었겠구나. 한두 번도 아닌데 새삼스럽게 뭘. 할머니가 티슈로 입을 닦았다. 순식간에 10년의 시간이 할머니를 지나쳐간 것 같았다. 그녀는 흙먼지 섞인 바람이 불어오는 들판의 늙은 사자처럼 힘들어 보였다.
가까이 오렴. 나는 네가 발걸음 소리를 내지 않고 다가오는 게 정말 마음에 들어. 처음 너를 본 날도 그랬더랬지. 20살 소피 할머니는 어둠 속의 목조 건물 속으로 들어갔다. 실내엔 온통 뿌연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녀는 뱃속아기를 감싸한 듯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누웠다. 어둠 속에서 자장가를 불렀고 자기의 노랫소리에 곧 잠이 들었다. 조용하고도 조용한 밤이었다. 그날 버려진 건물에서 할머니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다. 구석구석 청소를 하고 떨어져 나간 나무 조각을 바로잡아 못질을 했으며 하루 종일 거미줄을 걷었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게 중요했지. 그 순간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기다림 뿐이었어. 다시 스페인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잖아. 기다렸다니까. 어디에 있든 곤란한 건 마찬가지였을 테니까. 할머니의 막무가내 예상대로 건물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아무도 버려진 건물로 찾아오지 않았다. 아무도 소피 할머니를 알지 못했다. 할머니는 작게 움직였다. 어둠이 내린 밤 달빛을 받으며 수십 개의 불빛이 일렁이는 마을로 갔다. 어둠 속에서 소피 할머니를 처음 본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거나 돌을 던지기도 했다. 그들에게 할머니는 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외계인이었다. 모두가 그랬던 것만은 아니야. 내 손을 잡아 끌어 먹을 것을 내주던 사람도 있었거든. 마을에 단 하나밖에 없던 빵집 주인 여자는 장사를 끝내고 남은 빵을 한아름 싸주기도 했으니까. 나는 그 손이 가진 온기를 아직도 기억해. 내게 그건 몹시 중요한 온기였거든. 어둠 속의 빛처럼 말이야. 소피 할머니는 스페인에서 가져온 돈으로 빵과 물을 사와 조금씩만 먹으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절망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녀에게 기다림은 버리지 못한 사무치는 사랑이었다. 인간에겐 설명하지 못할 것들이 있는 거라고,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거라고 믿었다. 번지수까지 정확한 주소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분명 믿지 못하게 거짓말이 되는 세계가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에게 소피 할머니의 존재를 알린 건 느닷없이 창문으로 날아온 돌멩이 하나였다. 작은 꼬마가 경찰과 함께 찾아왔다. 아무데나 상습적으로 돌을 던지다 잡혔다는 소녀는 아주 작은 체구에 눈망울이 새까맸다. 할머니는 소년의 반질반질한 때 묻은 소매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기만 했다. 손짓 발짓으로 상황을 설명하던 경찰관은 며칠 뒤 늙은 외국인 남자를 데리고 다시 찾아왔다. 그는 건물 주인이었다. 자, 오늘은 어떤 맛이 기다리고 있을까나? 소피 할머니가 오븐에서 초콜릿을 가득 얹은 마그다 비스킷을 꺼내며 말했다.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온몸이 흔들릴 정도였다. 일시적 체력방전 증후군을 앓던 소피아 여사의 늙은 사자 같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웃을 때마다 입술 옆에 일부러 찍어 넣은 까만 점이 함께 실룩거렸다. 나는 팬에 가지런하게 놓인 비스킷을 집었다. 갓 구워진 과자의 부드럽고 뜨거운 기운이 손끝에 느껴졌다. 이렇게 무언가를 만지고 느낄 수 있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반복하다 보면 그게 실현되기도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깜짝 놀랄 예외란 것도 있는 거니까. 뜨거운 마그다 비스킷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또 엉뚱한 재료를 섞은 모양이었다.
오늘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황당한 맛이었다. 나는 입안의 비스킷을 꿀꺽 삼켰다. 맛이 아주 바닥이구먼. 소피 할머니가 나를 흘겨보았다. 나는 입술을 길게 내리며 웃었다. 세르주 아저씨가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든 채로 나타났다. 뭐야, 그 눈알 따구는. 할머니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 세르주 아저씨에게 물었다. 자세히 보니 입술 주위에도 피멍이 들어있었다. 장난감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세르주 아저씨는 일주일에 한 번 거리에서 팬토마임을 공연하고 있었다. 그는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다는 말을 퍼런 눈으로 더듬더듬 설명했다. 나 외계인, 병신 외계인은 물러가라. 병태대가리 같은 놈들, 조금만 자리를 내어주면 되는 거잖아. 소피 할머니가 말했다. 간단했다. 할머니에겐 조그만 자세를 바꾸면 충분히 내어줄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녀에게 그것은 방귀를 뀌기 위해 살짝 엉덩이를 들어올리는 일과 다르지 않았다. 잠깐 몸을 웅크리면 좁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나는 동시에 시원하게 방귀를 낄 수 있거나 추운 밤 온기를 유지할 수 있는 상큼하게 간단한 자세였다. 누군가에게 내어주고도 큰 곤란을 겪지 않을 수 있다면 사람들의 이해를 바랄 필요도 없이 그저 즐겁고 가볍게 들어올리거나 웅크리면 되는 거였다. 경찰관과 말을 통역해줄 사람과 함께 찾아온 외국인 남자는 할머니에게 선뜻 목조 건물을 내어주었다. 이것은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이 스며들어 있는 곳입니다. 아내의 취치가 담긴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견뎌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곳을 지켜준다면, 그래서 이곳이 버려지지 않을 수 있다면, 어디에 있든 그곳이 어디든 나는 적어도 내게 남은 시간을 절망에 빠져 살아가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외국인 남자는 허리에 차고 있던 회중시계를 쓰다듬었다. 메마르고 긴 손가락들이 시계에 새겨진 문양을 하나하나 훑어가느라 느리게 움직였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외국인 남자는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 아내가 남긴 상당한 액수의 돈을 건넸다. 할머니는 흙먼지 있는 건물 주변에 꽃과 나무를 심었다. 그 후로 외국인 남자는 종종 각국의 여행객들을 보내왔다. 여행객들은 또 다른 여행객들을 보내왔다. 할머니는 깨끗하게 청소한 방을 내주었고 그들의 건네는 고국의 재료들을 섞어 요리를 했다. 그들은 소피하우스를 떠나며 할머니의 요리에서 고향을 맛보았다 말했고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가던 걸음을 멈추거나 다시 되돌아와 이렇게 묻곤 했다. 소피야, 왜죠? 당신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거죠? 잔뜩 심각한 표정이 그들에 비해 소피 할머니의 대답은 깜짝 놀랄 만큼 간단했다. 그녀는 그냥 소리 없이 씩 웃었다. 할아버지인 김복수 씨가 찾아온 것은 태어난 아이가 3살이 되던 해였다. 당신이라면 이곳에 정말로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한 번만이라도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른다고. 김복수 씨는 자기에겐 이미 2 아들과 아내가 있음을 고백했다. 1000만 번 벼락을 때린다면 씨름소리 한번 내지 않고 받을게. 김복수 씨는 에메랄드빛 눈동자를 가진 남자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는 주먹을 쥐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는 요리를 했다.
할머니는 김복수 씨를 위해 요리를 했다. 그것이 그와의 마지막 식사였다. 조용한 시간이었다. 당장 가자고. 간단해. 방귀 뀌는 것보다 쉽다니까. 할머니가 주먹을 쥐었다. 누군 줄 알고 어디로 갈 건데? 내가 말했다. 아무튼. 할머니 말에 세르지 아저씨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막무가내라니까? 나는 할머니 주위를 맴돌았다. 어휴, 정말 살아오니까 가만히 좀 있어. 정신 사나워가 아닐까나? 세르지 아저씨가 퍼렇게 멍든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다시 고개를 갸웃했다. 할머니는 세르지 아저씨의 만류로 불끈 쥐었던 주먹을 천천히 폈다. 마그다 비스킷을 유리병에 넣고 물을 끓여 차를 우려냈다. 1층을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뜨거운 차를 쉽게 마실 수 있었다. 오늘의 마그다 비스킷은 인기가 없을 것 같았다. 지독하게 맛없는 비스킷을 맛보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할 게 뻔했다. 오후가 되자 소피 할머니는 정원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햇살이 정수리 위로 쏟아져 내려 머리카락이 반짝거렸다. 할머니는 손님들을 챙기면서도 혼자 있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먼지를 털고 창문을 닫고 빨래를 하고 누군가가 서투름개로 연주하는 음악을 듣고 누군가의 곤란한 이야기를 다독거리고 레시피를 적고 누군가를 위해 요리를 하고 밤새 아픈 누군가의 곁을 지키고 목조건물 이곳저곳을 반짝거릴 때까지 청소하던 할머니가 유일하게 차분해지는 순간이 있다면 바로 지금일 것이다. 이때는 입가에 늘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따라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는 사람들이 모두 외출을 하고 나면 미리 뿌려놓은 땅콩이나 건포도를 주워 먹으러 오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널어놓은 빨래가 바람을 타고 살짝 펄럭이는 소리를 들으며 정원에 앉아 완벽하게 평화로운 티타임을 즐겼다. 얼굴에 미소를 띤 정원의 티타임은 할머니가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일종의 휴식처럼 보였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활짝 핀 꽃들을 한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가끔 찻잔을 들어 차를 마시거나 비스킷을 베어물 뿐이었다. 나는 바람을 따라 주위를 천천히 걸었다. 할머니가 바구니에서 뜨개실을 꺼냈다. 그녀가 시간을 엮었던 기다란 머플러가 나를 감싸고 집을 동그랗게 감싸고 더 길어져 온 마을을 감싸는 장면이 떠올랐다. 마지막에는 빨간 머플러 끝이 팔락팔락 바람을 타며 푸르고 알록달록한 지구를 감쌌다. 상상 속에서였지만 이제 지구에는 주위에 떠는 사람이 없겠구나 싶어 자꾸 웃음이 나왔다. 급하게 차를 우려 과자 하나 없이 재미없게 차를 마시는 건 정말 낭만적이지 못한 일이야. 할머니가 뜨개질을 멈추고 비스킷을 베어 물었다. 푸엘라, 그렇지 않니? 쳇. 나는 할머니 머리카락을 살짝살짝 흔들며 콧방귀를 뀌었다. 그녀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조금 심심해졌다. 할머니는 늘 나에게 끊임없이 말을 쏟아놓는 사람이었다. 수없이 무언가를 묻고 반짝거리는 눈으로 수없는 대답을 기다렸다. 할머니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알려주었다. 나는 한시도 할머니 곁을 떠날 수가 없다. 할머니는 언제나 내가 곁에 머물길 바랐고 보이지 않으면 주위를 둘러보며 내 존재를 찾았다.
나는 그녀의 둥지였고 그녀는 나의 둥지였다. 한밤중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와 동시에 1층에 걸린 괴종시계가 3번 울렸다. 동시에 건물 안을 떠돌던 공기가 기이하게 출렁였다. 동시에 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지나갔다. 동시에 어느 곳의 방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동시에 나는 복도로 튀어나갔다. 너무 빨리 움직여서 심장이 튀어날 것처럼 온몸이 흔들렸다. 유령이다. 얀이 복도에 멍청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나는 그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푸른 복도에 긴 그림자를 매달고 서 있는 것은 소피아 할머니였다. 쿡쿡 웃음이 터져나왔다. 틀니를 끼우고 진하진 않지만 세심한 손길이 느껴지는 화장을 하고 정갈하게 머리를 빗어 묶으면 50대로 보이다가 잠자리에 드는 순간엔 사정없이 망가지는 할머니와 마주친다면 누구라도 벌렁 낮아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소피아하우스에 묵는 손님들은 풍덩한 하얀 원피스 잠옷에 둥글둥글한 몸통과는 어울리지 않게 앙상한 발목과 팔다리, 움푹 꺼진 볼, 어둠이 켜켜이 내려앉은 주름들, 마구 헝클어진 머리카락으로 적막한 복도에 서 있는 할머니를 보고 얀처럼 비명을 지르고 난다. 감동 소피아다. 얀 멍청이. 토마스 아저씨가 양발을 겨드랑이에 밀어넣으며 말했다. 세르주 아저씨가 길게 하품을 했다. 나는 스르륵 다가가 할머니 옆에 섰다. 커다랗게 늘어진 그림자 옆에 또 하나의 작은 그림자가 생겼다. 열린 창문으로 상큼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림자, 작은 그림자. 토마스 아저씨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유령을 본 표정들이었다. 나는 옅은 바람을 타며 허공으로 튀어올랐다. 부엘라, 그렇게 장난치면 정말 엉덩이를 두들겨 줄 테야. 소피 할머니가 말했다. 할머니 생각대로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었다. 에메랄드빛 눈동자를 가진 남자아이는 열병을 앓다 죽었다. 소피 할머니는 아이를 작은 정원에 묻었다. 이곳에서 그녀의 일상은 변함없이 이어졌다. 남자아이는 푸른 식물과 꽃으로 자랐다. 해마다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바람과 햇살이 아이의 몸을 다독였다. 그의 뿌리는 땅속 깊숙이 뻗어나갔고 줄기는 푸르고 단단해졌다. 멈추지 않았고 머뭇거리지도 않았다. 소피 할머니에게 그것은 분명 견고한 성장이었다. 나는 할머니가 간직한 기억의 인자였고 시간의 인자였으며 믿음의 인자였고 변함없이 이어질 수 있는 일상의 인자였다. 나는 새가 될 수도 꽃이 될 수도 바람이 될 수도 낡은 나무 창틀이 될 수도 있었다. 여러 겹의 빛을 품은 유리조각이나 털이 북슬북슬한 작고 앙증맞은 고양이가 될 수도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의 낭만적인 상상 속에서 남자애는 자랐고 청년이 되었으며 그가 피어낸 꽃은 작고 앙증맞은 손녀를 불꽃과 함께 밀어내었다. 내 이름은 푸엘라. 에메랄드빛 눈동자를 가진 고뇌하는 소녀. 키와 몸무게는 노코멘트. 성숙한 존재라면 누구나 비밀짐은 있기 마련이니까. 불행하게도 이민에겐 비밀이 수만 개나 된다. 그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는 개인적이고도 불명확한 좌절 같은 것들. 가령 할머니의 레시피가 만들어내는 음식을 모두 다 맛볼 수는 없다든지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이 몇 개 되지 않는다거나 엄지손톱보다 작아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나 내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할머니가 말해주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은 분명 슬픈 일이니까. 하지만 할머니 생각대로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었다. 세계는 얼마든지 넓었다. 괴종시계가 새벽 4시를 알렸다. 토마스와 세르주 그리고 얀이 커다란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녔다. 그들이 본 게 무엇인지 어떤 색깔의 빛을 발견했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게 빛인지도 모르고 지나칠 만큼 연약한 빛이 분명 그들 안에서도 반짝거렸을 것이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느 곳에선가 시작되었을 숨은 빛. 할머니가 그 속에서 스스로 나를 불러냈고 함께했듯. 누구에게나 그런 고독한 절망의 역사는 있을 테니까. 한밤중에 푸른 나무 복도가 쿵쾅쿵쾅 시끄럽게 울렸다. 소피하우스가 이렇게 소란스러운 건 얼마나 낭만적이지 못한 일인지.